분노한 중국 인민들이 정부 중앙기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당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참다 못해 쪽발한 것인데요. 인재로 봐야 할지 아니면 화재로 봐야 할지. 말송달송한 이번 사건은 최근 베이징 봉쇄가 최종 결정된 직후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징시 시청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공공기관이 딸린 건물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펑타이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며 중국 당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여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인데요. 이니 모래똥만 봉쇄되고 통제되었던 상하이의 경우 이니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쌓일 대로 쌓여 이게 중국 맞나? 싶을 정도로 중국 정부를 향한 분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얼마 전 확진자 숫자를 다시 0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중국 보건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은 80세 이상 노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본토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생명과학 시장 분석 회사인 에어퍼라이티도 현재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BA.2 오미크론 변이는 노인 백신 접종률이 50%도 되지 않는 중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전문 매체에서 비슷한 분석을 쏟아내며 현재 중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사들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과격한 조치로 참다 못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쪽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한 달 가까이 봉쇄된 상하이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상하이를 봉쇄해놓고 상하이 주민들에게 선심 쓰듯 구금 물자를 던져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주는 구급, 이만인. 반대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구판 물자였습니다. 구급 물자랍시고 준 음식이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던 것이었죠. 심지어 배급받은 고기는 어떤 부위인지 정체도 말기 힘들 정도로 괴상한데요. 모리고기부터 돼지 젖꼭지까지 제 아무리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인상이 찌푸려질 만한 비주얼의 괴식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품들의 출처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품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2020년 12월 생산 허가를 취소시킨 회사의 제품을 구급 물자로 둔감시켜 시민들에게 지급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중국인들이 너도나도 비슷한 경험을 쪽로해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사망에 중국에 치명타를 먹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던 이유는 단 하나, 베이징만은 막아내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인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대확산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해버렸습니다. 베이징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해 있고 국제 행사들이 벌어지는 곳인 만큼 통제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철저한 지역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상주민구는 2020년 기준 2189만 3천명에 육박합니다. 21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밝힌 서울 인구수가 1천명이 채 만되며 같은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서울의 5배, 한국 전체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중국 베이징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시 차모양 구였는데요. 지난 25일 중국 당국은 차모양 구를 관리 및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동보했습니다. 당연히 시민 중 상당수는 왜 자신들이 살던 도시가 봉쇄됐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되었는지 말지 못했는데요.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BC 등 외신들은 중국 방역 당국이 인구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펜스까지 설치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행해진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공산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자 안 그래도 못 먹고 못 나가 힘든 상하이 주민들은 이렇게 인구를 막아놓았다가 자칫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항의했고 일부 분노한 주민들은 문 앞에 설치된 울타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펜스 높이는 약 2m에 달했고 최소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건물 주변에 설치됐는데요. 격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코로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집 밖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장과 유흥업소 같은 가게는 일절 예민 없이 강제로 영업을 종료담해야만 했죠. 그런데 차모양군은 베이징 중심부인 만큼 각종 정부 기관과 대사관들을 비롯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야오차모와 중국 중만방송, CCTV 등 중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외신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CNN은 이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하며 봉쇄 조치를 시도하는 요원들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며 통제에 조금이라도 물목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까지 불사하는 등 감압적인 통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는 베이징 전역으로 확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절망적인 전망을 밝힙니다. 이니 베이징에서 지난 22일부터 차오양구 등 8개 굼에서 7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염자가 나온 차오양굼에서만 밀접 접촉자가 2,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베이징 전역으로의 확산은 단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베이징시 담위원회 티안 웨이 위원조차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감염이 지속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예측한 수준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수준에서 자칫 잘못하면 베이징 전체가 격리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시적인 관점 외에도 아직 중국이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광저우까지 봉쇄 위기가 닥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주요 면한 도시에 잇따른 봉쇄 조치로 한만 물류 정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연일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무기한 몽쇄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상하이항의 대기 중인 컨테이너 선박만 무려 300척 이상에 달한다며 울먹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선적이 지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선적 대기량인 75척과 비교하면 308%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작년 미국발 물류대란 당시 롱비치항에 입항대기 선박이 이에 70터부터 150척에 불과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물류대란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감타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 상황이 연일 악화하는 데다가 감압적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바람에 현재 중국 인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자 식료품점과 마트로 달려가 식자재를 감탈하듯 쟁여놓고 미리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조롱글이 중국 내 SNS에 일파만파로 펴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도 높은 봉쇄 조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집마다 현관 문고리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내걸린 실제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21일 집 현관에 명품 쇼핑백을 내건 이유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현재 상하이에 격리된 주민들은 마스크와 위생용품, 각종 식자재를 당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현관문 앞에 주머니를 걸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일반적인 주머니 말고 달을 아닌 명품 쇼핑백을 걸어놓은 것이었죠. 스캠피는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와중에도 돈 자랑을 하고 싶은 중국 졸부들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런 세기말적 분위기는 중국인들 전체를 극도의 불만 상태로 내몰았는데요. 다른 도시 사람들이 어떤 꼴인지 잘 알고 있었던 베이징 시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를 시작했죠. 그들은 우리를 상하이 사람들처럼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생존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 공공기관이 돌면 화재에 휩싸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중국의 의미 깊은 텐만문 광장 서쪽에 위치한 인민대화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일부 시민들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청구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폭동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저 자신의 3년임 드라이브를 위해 깨끗하고 완벽한 통제 사회를 구축하고 그 치적을 강조하려는 시진핑의 속셈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보급한 특별 약품이 시민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이 약은 다를 아닌 한나라 시대 의학서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국 전통 약품인 레나치먼이었습니다. 뒷돈을 먹기라도 한 건지 중국 매체들은 하나같이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나치먼이 코로나19 특효약이라며 대대적인 허위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끝까지 인민들을 우롱하는 중국 당국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산샤댐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피해도 없길 기도하며 먹방의 나라 한국. 한국인은 안부 인사에도 밥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에는 진심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입맛도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에 진출한 해외 음식을 그대로 즐기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 맛에 심하게 물들어 현지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해외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탑4. 기기개개가 되어버린 피자. 얇은 도우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치즈를 가득 올려 구워낸 맛있는 피자. 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탈리아 음식이죠. 한국에서는 치킨만큼이나 오랫동안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배달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아온 기간이 긴 만큼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맛의 피자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물을 먹은 한국식 피자를 보게 된 피자 원조국 이탈리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피자가 내가 아는 그 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피자하면 육류, 해산물, 야채, 심지어 과일까지 다양한 토핑이 한가득 올라간 푸짐한 피자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에서 피자를 먹을 때는 푸짐한 토핑에 눈이 먼저 즐겁고 강렬한 피자 냄새에 코가 신나고 한 입 딱 빼어 먹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자극적인 맛에 입안이 황홀해집니다. 이렇게 눈, 코, 입 모두를 만족시키는 피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나 즐거운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한국식 피자는 눈, 코, 입에 너무 투머치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이탈리아 피자는 얇은 도우에 피자 소스도 얇게 바르고 토핑도 얇게 올린 뒤 화덕에 구워내면 끝. 정말 바삭하고 담백한 맛의 피자가 탄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식 피자를 처음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넣을 수 있는 재료는 일단 다 넣어봤나? 투머치 한 토핑도 놀랍지만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어서 한 번 더 놀란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고기와 리치골드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안 피자와 파스타 피자인데요. 하와이안 피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토핑 파인애플. 과일은 후식으로 먹어야지 왜 밥과 같은 피자에 넣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와이안 피자는 한국에서도 민초급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피자죠. 도대체 어쩌다가 피자에 과일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 만든 이의 의도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까르보나라 피자. 이 피자에는 까르보나라 소스 말고도 파스타 면까지 통째로 들어갑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는 생각지도 못한 맛 조합이라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피자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괴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면 비빔밥 부침개 정도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심경이 확 와닿는 것 같네요. 탑3. 한국에서 벌크업 중인 마카롱. 달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꼬끄의 가나슈와 잼을 채워 단맛 플러스 단맛. 한국에 없던 극강의 단맛으로 디저트계를 휩쓸었던 마카롱. 고급 재료가 들어간 고급 디저트이다 보니 한 입거리 귀여운 간식 주제의 가격은 악마가 따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가격만큼 맛이 있어서인지 한국에서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마카롱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저 앙증맞고 아담했던 마카롱이 한국에서는 헐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에 건너와 점차 벌크업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뚱카롱이 탄생했는데요. 마카롱의 이런 변신을 보고 한국인도 놀라운데 프랑스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프랑스에서 마카롱은 혁명 전까지만 해도 왕실과 귀족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그사세 디저트였습니다. 마카롱이 대중화된 지금도 현지에 있는 프랑스 파티시에는 마카롱은 언제나 보석처럼 빛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카롱이 한국에서 반짝임이 아니라 듬직함을 뽐내고 있으니 경악할 만하죠.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마카롱과 뚱카롱을 아예 다른 디저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뚱카롱이 마카롱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뚱카롱은 뚱뚱해진 것은 물론
외형도 마카롱과 달리 화려해져서 딱 SNS에 찍어 올리기 좋은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대신 벌크업한 뚱카롱은 먹는 사람도 살크업 시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탑 2. 원조를 위협 중인 핫도그. 한국에서는 이제 냉동식품으로 출시될 정도로 흔하디흔한 간식이 되어버린 핫도그. 처음에는 설탕을 묻혀 취향에 따라 케첩과 머스타드만 뿌려서 먹는 정도였는데 한국인의 핫도그 사랑이 점점 진해지더니 몇 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핫도그의 맛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핫도그 전문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핫도그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는 한국 핫도그를 처음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걸 핫도그라고 부르지? 핫도그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트리트 푸드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핫도그는 외형부터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핫도그는 미리 구워진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 넣고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소스를 얹어서 먹는 것이라면 한국 핫도그는 일단 젓가락에 소시지를 끼운 뒤 겉에 빵이 되어줄 반죽을 입혀 튀깁니다. 조리법부터가 달랐는데요. 그런데 미국에도 한국의 핫도그와 똑같은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핫도그의 변형 요리인 콘도그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미국의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가 넘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콘도그라는 이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핫도그가 되어 지금까지도 핫도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식 핫도그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인데요. 미국에서도 코리아 콘도그라 불리며 원조를 위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탑 1. 이틀맛, 알리오 올리오. 저렴한 재료의 조리법까지 초간단의 이탈리아의 라면이라고 불리는 알리오 올리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늘, 한국인이 좋아하는 면, 이 두 개가 합해진 요리인 만큼 알리오 올리오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그 인기는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알리오 올리오 시판 소스가 판매되는 등 빠르게 인지도를 굳혀나갔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이 해외에서 이렇게나 멋지게 자리를 잡다니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소식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의 알리오 올리오를 보게 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입틀막하며 경악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에 마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마늘 파스타인데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왜 놀랄 일인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먹는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늘은 향신료로 달궈진 올리브유에 잠깐 넣어 향만 뺄 뿐, 면을 볶기 전에 다시 뺀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마늘도 아주 소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처럼 나는 마늘 파스타다 하며 마늘을 들이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 파스타에 이 정도의 마늘도 안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건가요? 이분들 한국 감바스를 보면 그냥 기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한국물을 먹고 재탄생한 해외 음식은 크기가 벌크업 되거나 재료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모양이야 어찌 됐든 맛있으면 그만이겠죠?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이 한국의 맛으로 재탄생할지 기대됩니다. 반도체 업계 세계적 거물 2명의 회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일 방한한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에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손정혜 회장의 방한 목적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RM은 1978년 설립된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2016년 손정혜 회장이 320억 달러 약 44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뒤 손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지분 75%, 나머지 25%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인 비전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ARM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등 IT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흔히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이 개발, 판매하는 IT 기기의 AP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ARM의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하고 여기에 사물인터넷, IoT, AP의 90%, 전장 부품의 75%가 ARM의 설계 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ARM이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ARM의 주 수익원은 IP를 통한 로열티에 있는데요. 특허에 기반한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대신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9년 ARM 매출은 약 2조 1,200억 원, 2020년은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즉, 이런 ARM을 인수하게 되면 다른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을 종합반도체 회사 IDM이라 하는데
칩 설계에서 제작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인데 삼성전자, 스카이닉스, 마이크론이 유일하여 이 회사들이 ARM을 인수하게 된다면 스마트폰과 공장 설비, 자동차 생산업체 등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 지배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아물러 자체 제조 공정을 보유하지 못한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파운드리도 제공할 수 있어 두뇌와 제조 모두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인수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소 55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실제 인수에 성공한다면 삼성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 M&A이 됩니다. 삼성은 자금력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은 M&A에서 125조 원 규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ARM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손정혜 회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방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 시장에서의 최강자를 넘어서 초격차 수준의 반도체 설계 기술도 확보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단번에 접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구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체에 대한 M&A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각국의 독과점 심사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의 전략적 지분 제휴 관계를 맺고 ARM 경영에 일부 참여하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안이 있고 또는 SK하이닉스도 컨소시엄 형태로 ARM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손정혜 회장이 삼각충물 1호 ARM과의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화될 경우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겠죠.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 부회장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하만 인수 이후 멈췄던 M&A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복권을 통해 경영 족쇄를 벗어던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뉴삼성 체제를 구축하고 총수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사업상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큰 한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기업의 ARM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한국 및 미국으로의 인수를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독점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퇴출 대상은 바로 ARM 차이나입니다. 지난 2020년 ARM 차이나의 CEO인 앨런 우는 본사 몰래 제3국으로 자급을 되돌린 협의로 해고되었지만 그는 즉각 퇴임을 거부 오히려 중국 직원 200명과 함께 쿠데타 성명을 발표하면서 ARM 차이나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니 중국 정부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 뒤로 본사의 공식 승인 절차 없이 앨런 우는 ARM 차이나의 새로운 브랜드인 아모테크놀로지, 어모텍날러지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통해 ARM 본사와 독립해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름차이나는 중국 투자자들이 지분의 51%, 본사가 약 47%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 투자자들은 앨런 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ARM 본사는 ARM 차이나가 이러한 막장 짓을 벌이고 있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혜 회장은 수차례 법적 수단을 통해 앨런 우를 퇴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중국 정부가 개입하자 움직임을 중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정혜 회장이 구성한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 80% 정도가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펀드를 유지할 수 있게 캐시카우 억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중국 기업들이다라며 ARM 차이나와 전면적인 공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초기 주주 및 디디 출신,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굵직한 IT 회사들의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 입장에서 ARM 차이나는 정말 앞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정혜 회장과 중국과의 관계로 애매모호한 입장이 지속되니 ARM 본사가 ARM 차이나를 컨트롤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미 한미 연합 컨소시엄으로 인수되게 된다면 상황은 급전환되게 되는데요. ARM 차이나를 비롯한 이를 주도한 중국 정부는 규제 철퇴를 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수합병을 통해 ARM 차이나는 ARM과 확실히 구별되면서 정식적으로 미국 반도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불법 점거를 주도하고 기술 탈취를 일삼았던 엘리언우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고위직 커넥션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9월 14일 미국이 중국 IT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기도 하였는데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화 과학법 발의에 이어 최근 반도체 장비 등도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중국 반도체에는 어떠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아름 인수로 설계 IP의 원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 TSMC를 꺾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TSMC가 구입처인 애플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지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지만 TSMC가 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애플의 M1, M2 칩, A16 바이오닉 등 주요 칩들은 모두 TSMC가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TSMC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생산을 맡기려 했습니다. TSMC 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가격 협상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그 틈을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아레테 리서치는 애플과 TSMC 반도체 동맹 균열 조짐이라며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격차를 벌리며 애플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TSMC 입장에서 애플은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로 이런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TSMC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칫 다른 고객사들도 가격 인하 압박을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TSMC의 내년 생산 물량과 단가에 대한 재협상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TSMC 입장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당장 애플도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 증산 계획을 천회의 TSMC 일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TSMC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 TSMC보다 3개월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에도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 방식을 활용해 3나노 양산을 시작하면서 일부 기술에서는 TSMC를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면 현재 30%포인트 이상 벌어진 TSMC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확실히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나노는 우리가 TSMC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나노 공정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며 내년 말 파운드리 모습이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개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팩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고 성능을 23%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정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2024년 3나노 GAA 2세대 공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세대 공정은 같은 기준으로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난 데에는 최신 극자외선 EUV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노광 장비가 부실하면 EUV는 얇은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더욱 얇게 그릴 수 있게 돼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과 성능은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EUV 장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에스미 유일한 데다 연간 생산량도 지난해 기준 42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에스미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지분을 확보했지만 TSMC는 오히려 지분 전량을 매각했죠. 이것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이루어졌던 키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과 결단력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반도체 포기하지 않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 모두 굴복시켜야 할 걸.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의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이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절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사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큐빅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능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음인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